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 네트워크 쪽 관련해가지고 강의 누락된 부분, 녹화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은 교재 네 번째 챕터,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처음부터 해가지고, 실습까지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클러스터의 모든 파드는 고유한 IP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 포트 할당, 그 다음에 네이밍, 그 다음에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싱, 어플리케이션 구성, 마이그레이션의 관점에서 파드를 마치 VM 또는 물리 호스트처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요 네 가지 정도를 만족하도록 네트워킹을 구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드는 NAT 없이, 그러니까는 주소 변환 없이 노드상의 모든 파드들과 통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파드가 완전 외부로 통신을 할 때는 NAT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파드끼리의 통신은 NAT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드상의 에이전트, 뭐 시스템 데몬이라든지 뭐 쿠블렛 이런 것들은 해당 노드의 모든 파드와 통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파드 내 컨테이너들은 IP 주소, 맥 주소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한다. 요 말이 이제 파드라고 하는 게 컨테이너를 감싸는 일종의 그릇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카 패턴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두 개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파드 내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들은 IP 주소랑 맥 주소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한다.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파드 내 컨테이너들끼리, 그러니까 아까 노드와 노드 간의 이제 파드끼리의 통신은 NAT 없이 서로 IP를 통해 통신을 할 수 있다면, 파드 내 컨테이너들끼리 통신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로컬호스트의 특정 포트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구현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진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파드 내 컨테이너 간의 통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실습에서 저희가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파드 안에 엔진엑스 파드와 그 다음에 뭐 에코라고 하는 하나의 파드 안에 엔진엑스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에코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엔진엑스를 호출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아래 80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로컬호스트에 80 포트를 호출하면 에코는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호출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엔진엑스 측에서 5678번 포트를 로컬호스트에 5678을 호출하게 되면은 에코 컨테이너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서버 상황에서도 어떤 프로세스가 노출하고 있는 포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얘를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노드를 넘어서서 뭐 혹은 또 같은 노드 안에서 파드끼리 만약에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그 파드에 부여된 고유한 IP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드 B에 있는 DB로 통신을 하고 싶어요. 뭐 파드 A에 있는 엔진X가. 그러면은 10.233.65.12라고 하는 파드 B의 IP에 대해서 3307번을 호출하게 되면은 엔진X가 파드 B의 DB를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예, 출처는 제가 여기 아래쪽에 적어 놨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보시면은 되게 좀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CNI들이 아까 노드와 노드 사이의 파드끼리 통신에 있어서 나트를 하지 않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요런 경우에 인제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 VXLAN이라든지 뭐 IPIP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캡슐레이션 기능을 좀 활용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는 인제 VXLAN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조금 그림을 따라서 해 보면 노드 A에 지금 보시면은 뭐 컬이라고 하는 요런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노드 B에 있는 HTTP 빈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로 통신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동그란 요게 인제 옮겨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L7, L2, L2 on L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인제 L7 트래픽이 인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인제 이 인터페이스를 타면서 인제 L2 트래픽처럼 인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인제 L2 트래픽이 되면서 그러면서 인제 노드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이 플라넬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지금 이게 플라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얘가 인제 이 패킷을 내지는 프레임을 그 L4로 인제 캡슐레이션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 그러니까 노드 B의 실제 목적지가 10.42.1.2로 가고 싶은 거예요. 10.42.1.2로 가고 싶을 때 지금 여기 플라넬에 인제 도착을 하게 되면, 플라넬 인터페이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얘가 10.4.1.2라고 하는 이 파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 플라넬 인터페이스들끼리는 서로 인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드에 있는 파드 CIDR이 어떻다라고 하는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노드에 있는 파드가 아니라 다른 노드에 있는 파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그 L2 패킷에다가 이제 캡슐레이션, VXLAN 캡슐레이션을 해서 실제로는 여기 이 노드의 IP를 달고요. 상대편 노드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플라넬 인터페이스에서 디캡슐레이션을 해가지고 실제 목적지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XLAN 지금 제가 좀 지금 요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기가 힘든데, 뭐 일종의 이제 SDN 기술 중에 하나, 뭐 SDN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사실 많이 쓰던 기술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잘못 알려진 게 이제 VLAN의 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VLAN 쪼개기 위해서 뭐 나왔다. 이게 이름이 VLAN 뭐 익스텐디드 VLAN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오해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L2 위에서 L2 위에서 이제 L3 혹은 L4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이제 CN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쿠버네티스 그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하드 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약속을 정해 놓은 게 이제 CN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과 네트워크 플러그인 간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쿠버네티스가 보면은 되게 만능인 것처럼 이제 어,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잘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외부 모듈에 좀 맡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된 거는 CNI한테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CNI를 통해서 그 클러스터 내부의 어떤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통신을 구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드의 IP 할당이라든지 그 노드 내 어떤 통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CNI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실수였는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CNI로 실리움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실리움을 업데이트하는 중에 그 설정이 좀 잘못 하나 밀려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그 실리움이 보면은 그 IP 그러니까 파드의 IP 매니지먼트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CNI가 독자적으로 파드의 네트워크 그 대역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그 CNI가 독자적으로 실리움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을 하던 설정을 실수로 쿠버네티스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해라라고 이제 여기 설정을 넣어줬더니 파드 간의 통신이 다 안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한번 났었는데 다행히 빠르게 이제 헬름 차트 롤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복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통신 그러니까는 그 파드 간의 통신은 복구가 됐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뭐 DB 같은 것들이 서로 헬스 체크하던 애들이 죽으면서 이 정합성이 깨져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이 CNI에 대한 설정을 바꾸는 게 저는 본의 아니게 좀 바꾸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클러스터를 최초 구성할 때 좀 설계를 잘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리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eBPF라고 하는 리눅스 커널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CNI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BPF라고 하는 게 버클리 패킷 필터라고 해서 실제 원래는 초창기에는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도입된 리눅스 커널의 뭐 바이트 코드 인터프리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기능이 확장이 되면서 Extended BPF, eBPF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BPF라고 하면은 Extended BPF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뭐 예전 BPF를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BPF, eBPF는 여기 이 귀여운 꿀벌, 요게 뭐 캐릭터 이름이 EB라고 부르더라고요. 요 꿀벌 캐릭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저기 뭐야 실리움에도 그래서 보면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꿀벌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리눅스 커널에서 작용하는 되게 뭐랄까 좀 쓰기 좋은 어떤 그런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뭐 이거를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이 eBPF를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그 예전에 그 웹 초창기에 이제 HTML 파일만 보여주던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되면서 웹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눅스 커널 레벨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이제 eBPF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한 CNI 실리움을 요즘에는 특히 온프레미스 환경, 그 네트워크의 어떤 튜닝이 좀 필요한 그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움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실리움을 쓰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 쿠브 프록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쿠브 프록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IP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건데, 이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쿠브 프록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IP 테이블 내지는 IPVS라고 하는 모드를 통해 가지고 각 노드에 서비스가 생성될 때마다 그 어떤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게 이제 규칙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IPVS는 어떤 해시 형식이라서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IP 테이블 같은 경우는 방화벽 규칙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쭉 뭐라고 할까? 그 어떤 패킷이 도착을 하면은 그
그 규칙을 읽어가지고 그게 이제 해당하는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이제 쭉 규칙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실리움 스터디를 하면서 그거 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플라네를 가지고 작동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생성을 했을 때 IP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건데요. 뭐 요거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 블로그 홍보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근데 나름 정리를 좀 해놔서 아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네네 요게 이제 주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쿠버네티스에서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플리카를 20개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디플로이먼트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생성된 서비스의 아마 클러스터 IP가 얘였던 것 같아요. 10.96.254.5 그랬을 때 실제 이거와 관련된 그 뭐랄까 IP 테이블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를 IP 테이블 세이브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조회를 해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규칙이 생성이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확률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확률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오는 트래픽은 아마 이게 20개니까 5% 확률로, 이게 뭐 5%인데 약간 좀 숫자가 이상하긴 한데 5% 확률로 이제 백엔드 파드 어디 하나로 보내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그거가 아니면은 조금 더 오른 확률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운이 없이 만약에 문제가 이 트래픽이 모든 여기 규칙에서 다 이제 걸리지 않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면은 이 규칙들을 하나하나 싹 다 읽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트래픽이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뭐 20개 정도 처리하는 게 뭐 요즘 컴퓨팅 파워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이제 클러스터 규모가 크고 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엔드포인트 파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특히 또 늦게 생긴 서비스일수록 이 규칙의 뒤쪽에 써지겠죠. 그러면은 해당 그 뭐라고 할까 어떤 트래픽이 이제 도착을 해서 얘를 이제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병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쿠브 프록시를 아예 걷어내고 IP 테이블을 걷어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eBPF를 활용을 해가지고 커널 레벨에서 트래픽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실리움의 기본 뭐랄까 뭐 철학 내지는 기본적인 어떤 작동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L7 네트워크 폴리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라우팅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클러스터 내에 있는 파드들끼리 통신을 할 때 기존의 VXLAN 방식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캡슐레이션을 한번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MTU 사이즈도 줄어들고 뭔가 그 컴퓨팅적인 어떤 자원 소모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킷을 한번 감싸고 그리고 상대편 노드로 넘어갔을 땐 그걸 또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을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네이티브 라우팅이라는 걸 쓰면은 그 어떤 노드 간의 통신 역시도 그런 캡슐레이션 없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성능적인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블이라고 하는 그 어떤 관측 가능성 도구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BGP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뭐 요거 요즘에 많이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물리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쿠버네티스의 인제 서비스 타입 그다음에 코어 DN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서비스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시간에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선 쿠버네티스에서 그럼 서비스라고 하는 걸 왜 만드느냐. 저희가 앞서서 파드 간의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렇게 IP로 통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파드라고 하는 애는 IP가 어떤 게 부여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여된 IP가 뭔지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면은 파드가 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재시작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IP를 다 일일이 지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파드들의 어떤 그 단일 엔드 포인트로 뭔가 접근할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디플로이먼트나 레플리카 혹은 파드 요런 것들 노출을 하게 되고 서비스는 그런 마치 L4 스위치처럼 작동을 해 가지고 가상 IP를 하나 앞으로 던지고요. 그 가상 IP로 들어오는 요청을 자기의 백엔드 파드들로 흘리는 요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서비스도 역시 IP를 가지게 되고 이 IP도 랜덤하게 받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서비스의 IP를 호출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 DNS를 활용을 합니다. DNS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트래픽을 흘리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요거 아마 첫 주에서도 제가 요거 말씀드렸는데 어 사실 이거 그림만 봐 가지고 그렇게 쉽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나 노드 포트에 대한 이해를 쪼끔 하셔야 됩니다. 요게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노드 포트를 쪼끔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인제 약간 바뀌어 가지고 BGP를 사용을 해서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모르거든요. 그 노드 포트도 좀 알고 계셔야 요 방식으로 노출했을 때 인제 어떤 식으로 트래픽이 흐르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화살표로 해 놨는데 실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여기 보이는 여기 길다란 네모들이 쿠버네티스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워커 노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드 포트를 사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 실제 쿠버네티스의 특정 노드 포트를 인제 오픈해서 노출을 하게 돼요. 그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서버에서 프로세스 같은 거 웹 서비스 같은 거 띄웠을 때 80 포트 하나 열어 주거나 혹은 443 포트 열어 주듯이 얘네가 어떤 특정 포트를 이렇게 열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해당 노드의 특정 포트로 트래픽이 들어오면 그거를 노드에서 감지를 해서 서비스로 보내게 돼요. 요때 서비스가 받는 그 포트 번호가 여기 지금 야물 파일에 여기 포트즈라고 하는 거에 두 번째 필드 포트 8080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트래픽이 그러니까는 실제 자기 노드로 직접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노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인제 그 서비스의 정책을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크게 정책을 설정하지 않으면 요렇게 다른 노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요렇게 그려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비스가 인제 8080으로 받으면 실제로는 인제 타겟 포트라고 해서 자기 백엔드에 있는 파드의 포트로 이렇게 트래픽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백엔드에 있는 애가 응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특정 노드의 한 포트를 호출하는 것이 노드 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쿠버네티스는 이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개의 노드들이 노출돼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서버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띄우고 서비스를 띄운다면은 그 서버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노드 포트로 노출을 하게 되면은 모든 노드 심지어 컨트롤 플레인마저도 이 해당 IP를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래픽을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노드 앞단에다가 어떤 트래픽을 받는 무언가를 하나 더 놔둬요.
뭐 엔진X 뭐 리버스 프록시 혹은 HA 프록시 같은 걸 둘 수도 있겠고, 아니면 L4 스위치를 앞에 달아놓고 L4 스위치에 가상 IP를 하나 띄워놓고 개로 들어오는 몇 번 포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이 노드에 38,000번 뭐 이런 걸로 이제 흘려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래픽을 넘기기도 하면서, 또 쿠버네티스에서는 그 노드 레벨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로드 밸런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구현되는 로드 밸런서들을 보면 저희가 뭐 아마존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라든지 뭐 구글 클라우드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노드 포트를 노출을 하고 앞에 어떤 가상으로 IP를 하나 띄우면서 해당 IP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모두 다 노드의 특정 포트로 흘려보내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드 포트와 로드 밸런서는 그냥 서로 거의 같은 개념이다.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받아서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 타입을 지금처럼 노드 포트가 아닌 로드 밸런서로 했을 때는 자동으로 그거를 인지를 해서 어떤 인프라적인 것과 통합해서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때는 노드 포트 같은 걸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이런 로드 밸런서를 구현해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탈LB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이 메탈LB도 역시나 어떤 특정 파드가 떠서 걔네들이 뭐 IP를 광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상 IP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CA9 실리움을 활용을 하면 실리움 BGP 컨트롤 플레인과 플레인을 통해서 L4 스위치 같은 거와 BGP 피어링을 맺어가지고 실제로 로드 밸런싱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굉장히 좀 권장되는 베스트 프랙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의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를 오픈센스랑 이제 실리움 BGP 컨트롤 플레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구현해 놓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이렇게 3개를 달아놨습니다. 실리움 BGP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공식 문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예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네트워크에 대한 약간의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읽어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제가 구현해 놓은 거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제 블로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저도 가상 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들만 BGP 피어링을 맺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토폴로지는 지금 요거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센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방화벽 겸 라우터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통해 가지고 BGP 피어링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움이라고 하는 애가 BGP에서는 오토노머스 뭐 시스템, 자율 시스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율 시스템에 이제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번호를 가지고 서로 피어링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쿠버네티스의 노드의 IP는 지금 보시면 19168-200대역이죠. 19168-200대역인데 이 실리움 로드 밸런서가 이제 IP를 172.16.200의 1을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 지금 나한테 172.16.200의 1이라고 하는 IP가 있는데, 나한테 이 IP로 오려고 하면은 192.168.200.31로 오던지 32로 오던지 33으로 와라고 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광고를 해요. 그러면 그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BGP 피어링을 맺게 되면 오픈센스가 받아서 자기 라우팅 테이블에도 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172.16.200의 1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트래픽을 이제 흘려서 오픈센스에 들어오게 되면 오픈센스가 나 거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 라고 하고 트래픽을 흘려 보내주겠죠. 그래서
뭐 31로 갈 수도 있고 32로, 33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광고하는 방식이 BGP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 BGP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을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세 가지 경로 중에서 가장 경로 값이 싼 쪽으로, 그러니까는 네트워크적으로 가장 가깝다라고 판단되는 쪽으로 이제 트래픽을 흘리는 거를 경로를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정되는 경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네트워크 경로 값이 있다면은 모두 다 그거를 쓰자라고 해서 이제 ECMP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ECMP는 Equal Cost Multi Pass의 아마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목적지에 대해서 똑같은 그 경로 값을 가진 여러 개의 경로가 있다면은 걔네를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경로로 보고 트래픽을 좀 분배해서 흘리도록, 그러면은 네트워크 대역폭도 더 쓰고 고가용성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요 블로그 포스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오픈센스에서는 ECMP를 활성화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트래픽을 자동으로 이렇게 로드 밸런싱해서 흘리게 되고요. 그런데 요 ECMP 경로의 개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 오픈센스는 요게 프리 DBS인가 뭐 그 리눅스 배포판 중에 하나인데, 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대 64개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요. 뭐 엔터프라이즈급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뭐 수만 개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스코 고성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면은 사실 이 경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랩에 있는 거는 요거가 이제 약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좀 내부적으로 그 쿠브 LB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좀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기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뭔가 좀 정리가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코어 DNS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서비스가 IP, 가상 IP를 노출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가상 IP 역시 뭐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IP를 우리가 IP로 할 것이 아니라 DNS에다가 이 어떤 그 DNS 서비스 등록을 해가지고 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진엑스를 노출하는 이름이 엔진엑스라고 하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서비스를 만들면 이름이 nginx.default.svc.cluster.local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 주소가 이 코어 DNS에 등록이 되게 돼요. 그러면 클러스터 내에서 해당 그 서비스를 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DNS 주소로 호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코어 DNS가 포워딩을 해줘서 해당 서비스로, 그리고 서비스는 그걸 받아서 자기의 백엔드 파드로 트래픽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스토리지 뭐 요거니까는 요건 넘어가고요. 요건 했었죠, 저희가. 넘어가고 실제로 이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좀 글씨가 잘 안 보이겠네요. 요거 조금 키우겠습니다. 한 20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저희 실습용 코드를 한번 클론을 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git 클론, 네, 요거를 클론을 할 건데요. HTTP로 된 걸로 할까요? HTTP
T로 된 걸로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요거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레포가 제가 그 전에 언더바로 했었는데, 요거를 언더바가 아니라 그냥 하이픈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요 규칙을 제가 따라야 되는데, 좀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언더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레포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를 클론을 해주시면은,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지우고 할까요? 네. 이거를 클론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예, 여기 4번 여기에 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이렇게 쉘을 제가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쭉 실습할 것들을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니까 창을 하나 더 띄우셔가지고요. 레포에 거기 가셔가지고 직접 파일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띄워놓고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멀티 컨테이너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컨테이너 내 통신하는 거, 컨테이너끼리 서로 통신할 때 하나의 파드 안에서 어떤 식으로 통신하는지 로컬호스트의 특정 포트를 보기로 했었죠. 그거를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네. 요거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하나의 파드 안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하나는 엔진엑스 컨테이너고 80번 포트를 노출할 거고요. 하나는 하시코프의 HTTP 에코라고 하는 컨테이너인데, 얘는 요런 아규먼트를 넣어주면은 지금 여기 텍스트 값 요거를 응답하는 5678로 호출하면은 요거를 응답하는 이런 컨테이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kubectl apply multi container path라고 하는 요 야물 파일을 어플라이를 해주시면은 kubectl get path 해보시면은 이렇게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있죠. 요 두 개는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kubectl delete path nginx 요거 지우고, 하나는 얘는 스태틱 파드거든요. MVPC kubernetes manifest의 nginx를 바깥으로 이렇게 좀 빼놓겠습니다. 다시 get 파드 해보시면은 네, 요거만 깔끔하게 떠 있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파드 상태를 확인을 했으니까 describe를 통해 가지고 파드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조회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벤트로 해서 뭐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 설명이 나와 있고, 컨테이너가 지금 두 개, 에코 사이드카라고 이름의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엔진엑스 컨테이너 이 두 개가 떠 있고요. 엔진엑스 컨테이너는 포트 80을 노출, 그 다음에 에코 사이드카는 포트 5678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제 파드 안에 쉘로 들어가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이렇게 됩니다. kubectl exec -it에 멀티 컨테이너 파드라고 하는 파드 이름을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뭐랄까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는 파드잖아요. 그러면 어떤 컨테이너의 쉘을 실행할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ginx 컨테이너, 저희가 여기 지금 얘죠. 요 컨테이너의 배시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네, 멀티 컨테이너 파드라고 하는데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엔진엑스 컨테이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그게 정말 맞는지 보려면은 cat usr share의 nginx의 html의 index.html 이런 거 해보시면은 저희 nginx 기본적인 여기 그 응답 파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안으로, 그러니까 파드 안에 특정 컨테이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컬 명령어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컬 명령어를 날려서 로컬호스트에 80으로 했더니 뭐가 응답하죠? 엔진X가 응답을 이렇게 잘 하고 있네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엔진X 컨테이너가 응답하는 거. 오케이.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에코 사이드카라고 하는 컨테이너도 여기서 호출하면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컬의 로컬호스트에 5678 이렇게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호출을 했더니, 네. 헬로 프롬 사이드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요렇게 응답이 오죠. 요게 뭐였냐면 아까 저희 그 아규먼트에 넣었던 헬로 프롬 사이드카 컨테이너라고 하는 요 텍스트가 응답이 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의 파드 안에 이제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있고 이 두 개의 컨테이너는 마치 프로세스처럼 특정 그 파드의 포트 번호를 점유해서 이렇게 노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파드 안에서의 통신은 로컬호스트의 특정 포트 번호로. 우리 이런 거 개발하실 때도 이 개념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요거 왜 저희가 뭐 백엔드 같은 거 이제 로컬을 띄워놓고 프론트엔드 붙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파드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뭐 가상머신 내지는 베어메탈 서버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컨테이너들이 특정 포트를 점유해서 함께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멀티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 내 통신 요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고요. 다음은 클러스터 IP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at cluster IP.yamel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멀티 컨테이너 파드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호출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여기 아마 오타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거예요. 멀티 컨트 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가 라벨을 가지고 있고 앱이 멀티 컨트 파드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셀렉터에 뭐 멀티 컨트 파드 멀티 컨트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거 잘못 읽었네요. 멀티 컨트 테스트. 근데 이게 이제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앱은 요거라고 하는 애를 가진 애를 골라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 노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지금 라벨이 멀티 컨트 테스트 제가 이거 수정해 놨나 보네요. 이거 어플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잘 되는지. 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보고 kubectl get ep 이렇게 해가지고 엔드포인트가 제대로 잡혔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의 이름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네, 잘 잡혔네요. 그러면은 아마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다시 야물 파일을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은 두 개의 포트를 노출하고 있는 거.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의 포트가 80, 그리고 타겟은 어디? 또 역시 80.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80을, 그 다음에 5678을 노출하고 있는데 역시 타겟 포트는 컨테이너의 5678. 그러면은 실제 백엔드 파드의 5678을 호출을 하면은 뭐가 응답하겠죠? 아까 에코 사이드카가 응답을 할 테고요. 80을 호출을 하면은 엔진X가 응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얘를 한번 살펴보시면 클러스터 IP가 10.233.58.84라고 하는 애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클러스터 안에 들어와 있죠. 클러스터 안에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IP로 호출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이걸 호출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한번 호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IP를 이렇게 클러스터 언더바 IP라고 하는 변수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노드 레벨에서 컬로 이렇게 호출을 해 보면은 80은 문제없이 엔진X 응답을 했고요. 5678은 hello from sidecar container 얘가 호출을
받아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다? 음, 노드 포트, 클러스터 IP라고 하는 거는 클러스터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가 2개 이상의 포트도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L4 스위치가 2개 이상의 포트 노출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엔드 응답까지 이렇게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노드 포트 야물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노드 포트 야물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를 쭉 살펴보시면은, 어, 멀티 컨트 테스트라고 하는 이 셀렉터를 가지고 있고요. 타입은 노드 포트고, 이름은 멀티 컨트 파드 노드 포트입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 3080, 그리고 서비스는 8080, 타겟은 80. 그 다음에 307655, 포트는 87655, 타겟 포트가 5678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어플라이를 하면은 결국에 백엔드 파드는 아까 만들어 뒀던 멀티 컨테이너 파드가 되겠죠. 걔에 대해서 노드 포트 3080과 3765 얘네 2개를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어떤 호출을 날리게 되면 컬을 날리게 되면 아까처럼 3080은 엔진X가, 그 다음에 3765는 에코 사이드카가 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ubectl get 서비스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3080이 그리고 3765가 이렇게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CUR 우리가 지금 kubectl get node-o wide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 환경은 IP가 지금 81, 82, 83은 컨트롤러고 워커 노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URL 해가지고 이 해당 워커 3번에 80을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음? 80이 아니죠? 노드 포트니까 제가 3080을 호출을 해야 됩니다. 3080. 요거를 호출하면 엔진X가 응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노드 컨트롤러 1번도 한번 여전히 응답을 합니다. 실제로 kubectl 로그 멀티 컨테이너 파드 C에 엔진X 제가 이름이 뭐였죠? 이 파드의 이름이 앞에 describe 한 거로 좀 내려가 보면은 컨테이너 네임이 엔진X 컨테이너 요거였죠. 그래가지고 요거의 로그를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뭔가 요청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해보고 요거를 보시면은 아까는 이렇게 로그가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개 더 생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IP가 뭔지 요거 좀 궁금하네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kubectl get 서비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서비스를 보시면은 얘는 요건데 10에 233에 65에 110, 110, 110. 얘가 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 보시면은 호출을 여기 1번에 3080으로 했잖아요. 그때 요 응답이 왔어요. 요게 얘일 것 같습니다. 뭐냐? 실리움 호스트 IP. 네, 이게 맞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실리움 호스트라고 하는 애가 IP가 10.233.65.10이라고 하는 요 IP가 있는데, 우리가 노드에 3080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실리움에 뭐 특별한 설정 없이 그냥 기본 실리움이거든요. 그러면 실리움 호스트가 이렇게 IP를 하나 가지고 가게 됩니다. 얘가 받아가지고 실제 엔진엑스에 응답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게 IP 라우트, 마이너스 n. 네, 요 명령어를 해보시면은 실제 얘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사실 실리움 라우팅 테이블, 요것도 실리움만 저희가 좀 한다고 하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지금은 우선은 그냥 뭐 요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은 아까 컬에서 30765였나요? 네, 요거를 호출을 해보면은, 네, 얘가 또 응답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선 클러스터 IP로 호출을 했을 때는, 클러스터 내에서만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노출한 포트가 저희가 똑같은 걸 그냥 했었죠. 파드가 노출한 거랑. 그래서 그쪽으로 호출하면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이번에는, 얘가 특정 노드에 그 노출되어 있는 포트로 호출을 했더니 이게 타고 들어와서 컨테이너까지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노드 포트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이제 트래픽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 밸런서는 지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코어 DNS로 그 호출하는 거 요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kubectl run nginx 이미지는 nginx로 하나 해가지고 nginx curl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일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를 하나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kubectl run bgbox 이미지는 bgbox 커맨드는 sleep infinity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박스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비즈박스에 커맨드를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비즈박스 그냥 실행하면은 얘가 컴플릿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쉘이 돌아가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자, 그럼 kubectl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컬 테스트랑 비즈박스라고 하는 게 생겼죠. 자,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kubectl get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멀티 컨트 파드 그 다음에 멀티 컨트 파드 노드 포트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거를 ns 룩업이랑 컬 가지고 한번 호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컬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요 엔진엑스 파드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엔진엑스 파드의 쉘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 서비스들을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컬로. 그래서 kubectl exec -it nginx 컬 테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에 쉘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바로 컬 어떻게 멀티 컨트 파드 서비스 이름 점 아까 제가 이게 이제 서비스 이름의 네임스페이스 디폴트 점 svc 점 클러스터 점 로컬 이렇게 해보시면은 지금처럼 응답을 이렇게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컬이 80 포트를 때리니까는 이렇게 80이 응답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5, 6, 7, 8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사이드카 컨테이너가 응답하는 것까지. 그래서 실제 클러스터 내에서 뭔가 호출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전체 이 어떤 FQDN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만약에 네임스페이스에 서비스를 호출하려고 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사실.
요렇게만 해도 응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NS 룩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kubectl exec 요거를 비즈박스에 ns 룩업 요렇게 해서 실제 명령어를 요거를 요번에는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ns 룩업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만 해도 요 자동으로 같은 네임스페이스에는 요걸 붙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10.234.5.130 얘가 누구냐? 여기 노드포트의 클러스터 IP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nginx 컨트파드에 뭐 default.svc.cluster.locom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응답이 오죠. 요게 얘가 응답을 주는 겁니다. 얘가 응답을 주는 거고 요거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그 쿠브 스프레이로 배포를 했죠. 쿠브 스프레이로 배포를 했을 때 IPA 이렇게 쳐보시면은 노드 로컬 DNS가 이렇게 하나 인터페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 노드에 로컬 DNS가 하나 생기게 되고, 요게 이제 로컬 DNS 쓴 이유는 클러스터가 커지면은 코어 DNS가 굉장히 좀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로컬에 먼저 응답을 DNS에다가 지리를 날리게 하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없으면 코어 DNS를 볼 건데 어쨌든 로컬을 보게 되고, 로컬에서 만약에 로컬 DNS에 없으면 얘가 다시 코어 DNS로 이 포워딩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응답이 왔고 10.234.58.84 얘가 여기 보시면은 얘의 서비스 IP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 IP도 뭐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스터 내에서 사실 파드 간 통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비스로 노출을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바깥으로 노출할 필요가 없는 거는 이제 클러스터 IP로만 하면 되겠죠. 클러스터 내 통신이니까. 그게 보안적으로도 더 유리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URL 기반으로 FQDN 기반으로 이렇게 호출을 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저희가 뭐 헤드리스 서비스라던가 이런 조금 더 뭐랄까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나중에 혹시나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지난 시간에 제가 녹화 못했던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어, 하면은 대략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강의 보시고 또 잘 모르겠는 부분, 이런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한번 같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사항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도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주 동안 수업 들으신다고 다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제가 드리는 이 수업이 사실은 입문 정도 수준이에요.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식 문서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희 랩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손으로 좀 뚱땅뚱땅 만져보시다 보면은 많이 익히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